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왔던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관련 소식부터 두 분께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대권, 당권 다 도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던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 그러니까 당대표에는 도전하되 대권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입장이 좀 계속해서 좀 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대권만을 향해서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권, 대권 뭐 다 도전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또 이제 대권은 안 하고 네. 당권만 도전하시겠다, 네. 이런 건데, 그거는 당권을 지금 경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셈법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갈 길이 대권이었었는데 지금 당권을 도전한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이거마저 안 되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그 결정적으로 당권으로 돌아서게 된 게 네. 정세균 총리를 만나고 와서 뭔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도 뭔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그런 관측이 많죠. 실제로 이제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 정세균 총리와 회동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요번에 대권은 하지 않고 당권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그 관측에 또 힘을 본인이 또 실어주신 결과가 지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는 총리를 그만두면 대권에 나오시겠구나, 그리고 이 두 분은 제휴를 하시겠구나, 예. 이런 어떤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예. 예. 그 장 소장께서는 네. 이 시점에서 김부겸 전 의원이 이런 선언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냥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자, 이래서 한번 판을 흔들어 보자. 그래서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7개월짜리 당대표 하는 게 맞냐. 그리고 대권 후보가 당권까지 접선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김부겸 의원으로서는 명분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김부겸 의원이 거짓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수성에서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 자기는 대권 출마하겠다라고 분명히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 약속 저버린 거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가 됐는데 국민적인 지지율이 더 높아져요. 이 민주당에는 김부겸밖에 없어. 라면서 지지율이 쭉 높아지면 본인이 대권 출마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거짓말한 거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먼저 선빵을 한 방 날렸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어떠한 맞대응을 할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이 명분 있는 지금 얘기를 먼저 던졌잖아요, 화두를. 결국에는 되게 곤혹스러운데, 나는 뭐 내가 당원 당규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뭐 나의 충정을 왜곡시키지 말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어찌되었든 간에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세간의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럼요. 상황은 충분히 그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 저는 지금 우리 장 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명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7개월만 당대표를 하면은 안 되나요? 중요한 거는 1년 전 대권 포기, 이게 중요한 본질이죠. 예? 대권 경쟁에 있어서 당권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왜곡하거나 줄 세우기를 하거나 이걸 하지 마라,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본질만 지키면 7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네. 당권은 잘하면 되는 거지, 당대표를 잘하면 되는 거지. 예. 그게 왜 7개월인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네. 7개월만 하면 안 되는 건가?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저는 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정권 하반기입니다. 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당이요 중심을 잡고 문재인 정권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이낙연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 해주면 되죠. 7개월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아니 바뀌어야 그 되잖아요. 다음에 바뀐 분이 또 뒷받침 해주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네. 별로 없는데 이게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 대표가 바뀌면은 또 네. 호흡도 새롭게 맞춰야 되고 네. 다른 분위기 또한 다른 인사들을 써야 되니까 예. 그 당신이 예. 결국에는 대권을 향해서 당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그 네. 대권 주자는 왜 당권에 나서면 안 되는지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네.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대권 주자들은 당권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출마를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걸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명의 대권 주자가 저희 지금 당대표 선거에 지금 나서게 된 거죠. 이 대권 주자들이 지금부터 나서서 조기에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과열시키면 그것이 오히려 정권 산출에 저는 나쁜 영향을 미칠 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네. 이게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원 정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라는 네. 부분을 홍영표 의원은 이야기하는 건데 네. 상관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평론가께서는? 아니 지금 전후를 지금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 당원 단계 정신은 1년 안에 당권을 가지고 대권 경쟁에 이용하지 말라 이게 정신이지. 언제 그 1년 안쪽에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짧으면 하지 말라 이런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부분은 발견하기가 전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청와대 호흡을 잘 맞춰서 이 정부의 어떤 성과를 같이 이뤄내느냐. 그것이 조기 과열 현상에 의해서 레임덕으로 가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지나치게 만들어지는 상황, 이것을 없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현재 청와대와 호흡을 잘 맞춰서 관리를 잘 하고 오히려 성과에 힘을 실어줄 때 오히려 성과가 더 잘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레임덕으로 갈지 차별화를 더 심하게 할지 아니면 대통령과 호흡을 훨씬 잘 맞출지 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41%까지 나오는 대선 후보 차기 권력이 현재의 권력을 도와서 성과를 내려고 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당원 당규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앞뒤를 바꿔서 말씀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당권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른바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하마평에 올라 있고 직접 간접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은 4분입니다. 이낙연, 김부겸, 홍영표, 우원식 전 현직 의원들인데 지금 이 4명의 후보군이 의도치 않게 기본소득 논쟁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네. 관련돼서 입장들을 밝혀놓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 논쟁은 사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던졌단 말이죠. 이 프레임에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뒤에서 흐뭇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은 야당의 프레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눠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여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의 저러한 말과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상당히 이게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판타지예요, 판타지. 이것은 현재의 각 대선 후보들, 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유럽에서 했다가 실패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들이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 유럽이요, 지금
일인당 이제 세 부담률이 한 50% 가까이 되고 부가세가 한 20%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 그러면 일인당 세 부담률 25% 이상 더 올려야 되고 부가세도 10% 올려요. 그래서 기본소득 나눠주자고 하면 국민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소설과 같은 얘기고 예.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 없는 거를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한번 던져본 것인지 정말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물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좋은 이슈를 본인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 프레임은요. 전문가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단기 과제가 아니거든요. 단기에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논의를 시작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많은 데이터와 많은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잘 말한 게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코로나19 이후 시대는요,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버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게 되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네. 그 사람들이 독점적, 과점적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독점 과점은 사실상은 시장이 실패한 모습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을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복지를 더 강화하는 국가의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고 예. 얼마나 일자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고 본인이 하기 좋은 분야다. 예. 잘하는 분야. 예, 잘 아는 분야다. 이렇게 뿐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이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오늘 여러 뉴스들 중에서요, 가장 주목을 받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바로 북한 관련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부터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겠다라고 아침 일찍 선언을 했고 네. 실제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끊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있었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습니다. 좀 대표적인 게 네. 이제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요.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자면 대단히 무겁게 봐야 될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이처럼 예고된 남북 관계 파행에도 우리 관계 당국은 이렇다 대책은커녕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보에도 이런 방도 응대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국민들을 향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거론하면서 불종적인 대북관을 강요하고 홀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열정만 비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침묵이 북한의 도발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동일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조치들에 대해서 본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견해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먼저 하면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약속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남북 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했던 약속들을 안 지키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신뢰를 잃어서 그리고 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변명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일방적인 선언에 이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도
좀 개선하고 바꿔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일견 하노이 노딜 이후에요. 이 흐름은 쭉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는 부분도 일견 또 예견이 어느 정도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윤건영 의원은 그것이 실제 발생한 거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협력적으로 나올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내부에 만약에 퍼지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고 우리가 보기 어려운데. 취약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는 교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고요. 제가 뭐 취재한 결과는 거의 한 10분의 1까지 줄어든 예. 것 같아요. 그런데 교역이 넘어갈 때도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뭐 우리가 뭐 잠복기가 2주라 그러는데 북한은 3주 이상을 네. 국경에 놓고서 소독하고 놔두고 이러고서 들여간다는 얘기도 들려요. 네. 그러고 한다면 지금 모든 상황은요. 남북 어떤 협력을 가속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약간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내부를 정비할 수 있는 명분도 좀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뭐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요. 예.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 정부의 태도 자체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불만이 있던 차에 이 대북 전단 사건을 계기로 전형적인 판 흔들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석이 맞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저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남북 기본 합의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속 안 지킨 거는 북한이 더 많죠. GP에서 총까지 쐈잖아요. 예. 북한 핵미사일 실험하고 SLBM 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다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합의 위반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낸 것이지. 그것을 여당 원내대표가 자, 우리 시급하게 전단금지법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은 북한 주민이잖아요.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과 우리 남한의 실상, 태영호, 지성호 이러한 탈북자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 예.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거기에 김정은의 뭐 도깨비다 뭐 이런 옛날처럼 그러한 인신공격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달러도 보내고 CD도 보내고 실상을 잘 알아라 하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왜 막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통해서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예, 제가 뭐 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저는 방법의 문제라고 봐요. 뭐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끄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국경지대에서 한다? 그럼 국경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국경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국경에서의 사실상의 도발 행위와 가까운 일이 일어나면 북한의 반대적인 어떤 대응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국경에서 왜 그걸 하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그게 6월에서 8월 정도에만 좀 북한으로 많이 넘어간대요. 그래봐야 한 5분의 1 정도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6월, 8월 아니면 거의 또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 쓰레기로 또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예. 저는 굳이 주민들의 위험, 그다음에 국가의 안보 이런 거에 위해를 끼치면서까지 이 일을 꼭 해야 하느냐, 방식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남북 문제는요. 저런 걸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의 연대를 통해서 해야 되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자체의 능력을 길러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능력에서 우리가 훨씬 높아요. 근데 딱 하나 저도 좀 그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핵 억지력 측면에서는 아직 국민이 안심을 못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좀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 구성 관련된 현재 상황들을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상임위 배분에 앞서서 상임위 정수 어떻게 인적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얘기를 하기로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뭐 본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라는 곳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협상은 더 이상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갈 거냐, 야당이 가져갈 거냐,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서로 양보 안 한답니다. 양보 안 하면은 결국에는 금요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 그럼 국회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국회법대로 하면은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협상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협상장 가면은요, 거의 좀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배려 좀 해라, 좀 네. 이런 거고,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얘기해.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 끌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노릇이고, 네. 뭐 상임위원별 위원수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상임위원들을 왜 위원들을 그 정수를 만들어놨냐면 국회 사무처에서 의석수별로 다 분류해 놨어요 이미. 그러고 그 예를 들면은 국토해양이라든지 보건복지라든지 여기에 예산과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상임위 위원은 몇 명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규칙이에요. 예. 거기서 뭐 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10명을 늘리겠습니까? 20명을 늘리겠습니까? 예. 이거는요, 그냥 시간 좀 끌어보자는 건데, 저는 여당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때의 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장 소장님이 뭐 이렇게 화두를 꺼내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정원 조정이라는 건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면은 얼마든지 정원수 조정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규칙 상에서 뭐 별로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네. 여야가 합의해서 규칙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호영 의원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겨냥한 거라면 굉장히 고도의 정치를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요.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법사위 빼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 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정원 조정은 왜 하느냐? 정원 조정을 하면 자당의 위원들한테 인기 상임위에 배정해 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요. 네. 예를 들어서 규칙을 개정해서 국토위, 정무위, 산자위 이런 데에 숫자를 늘려버리면 그럼 원내대표로 해서 초선 의원이라든가 본인이 좀 챙겨야 되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 인기 상임위에다 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제가 만약에 말한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생각하고 한 거라면 상당히 고도의 정치를 했다. 그리고 어차피 법사위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로 상임위원장 배분은 모두 게임이 끝나버린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 김상일 평론가님은 지금 원내대표실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근무해봤죠, 지금 제가. 이 규칙이 근무해봤죠. 뭔지를 몰라요. 저희가 그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여야가 바라보고 있는지는 잠시 뒤에 민주당 강훈식 그리고 통합당의 성일종 의원과 또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라서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